내가 이 종목을 투자를 한다면 이 종목에 어떤 점이 좋은지, 정말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한 단계씩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경제 이론의 행위 주체인 인간은 항상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며 취향의 변화가 없다. 사람은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부분입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나의 매매를 가로막는, 나의 매매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수많은 행동 편향은 의지만 가지고 극복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종목을 분석하고 기법을 연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를 결정하는 나 자신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투자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께서 좋은 투자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 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의 전문가는 화면에서 만나보셨던 이승행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데니얼 어떤 또 투자 철학을 들어봐야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이야기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은 공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원래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닌데 어제 우리나라에서 때가 되면 한 번씩 우리 국민들을 그리고 주변국들을 불안하게 하는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주제를 좀 바꿔봤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 핵실험 어제 이제 북한에서는 수소폭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어디서는 이거 수소폭탄치고는 너무 약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핵 분열이니 융합이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이 어저께 국내 증시에는 한 오전에 한 11시경에 전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저께 시장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1시부터 한 12시 좀 넘어서까지 시장이 이제 지수가 급락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랫꼬리를 달아주기는 했습니다만 그 급락 왜 발생했을까요?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부분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지요. 과거보다는 좀 덜합니다만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국내 증시에 있던 이런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 증시를 좀 실제보다 좀 저평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은 그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 데니얼 카너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한 가지 예시로 동전 던지기 게임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조금 더 그 게임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때 제가 예로 들어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일단은 여러분한테 초기 자금이 20만 원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시라는 거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동전을 던져요.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지는 게임입니다. 이기면 15,000원을 벌고요. 지면 10,000원을 손해보는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을 하기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구조를 갖는 게임인가에 관해서 말이지요. 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잃는 금액보다 버는 금액이 더 큽니다. 그죠? 손해보면 10,000원, 그 다음에 벌면 15,000원이니까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면 내가 5,000원을 버는 게임이죠.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 게임은 계속 진행하려고 할 것이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 게임이 다음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동전 던지기잖아요. 내가 앞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진다라든가 혹은 앞에서 졌으니까 이번엔 이길 것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앞에 게임이 뒤에 게임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동전은 기억력이 없고요. 우리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지 뒷면이 나오는지 순전히 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니까요. 딱 게임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인지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룹을 3개로 나눴어요. 가나 다루요. 어떻게 나눴냐면 가 그룹은 이제 머리를 좀 다치셔서 이제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분들.
그리고 나 그룹은 이제 정상적인 분들, 다 그룹은 좀 이제 다치시긴 하셨는데 이제 감정보다는 뭐 운동신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감정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뇌를 다치신 분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해봤습니다. 그룹을 나눠서요. 처음에 게임을 할 때 혹은 뭐 진행 중에도 내가 이 게임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게임을 시작할 때 가그룹은 그러니까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그룹의 분들은 100명 중에 84명이 일단 게임을 하겠다. 이거는 뭔가요? 84명이 게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나그룹과 그러니까 나그룹이나 다그룹은 뭐예요? 정상적이고 머리를 다치긴 했지만 감정적인 부분은 정상인 부분들, 즉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대충 한 60% 정도, 한 10명 중에 6명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4분 정도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4분 투자하지 않은 분들은 왜 안 했을까요? 혹시 게임을 했다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20만 원인데 이거 잃어버릴까봐, 그죠?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게임을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뭐 잃을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을 텐데 돈을 잃은 거예요. 돈을 잃었더니 그 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였느냐, 게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는지를 가지고 또 조사를 해봤더니 돈을 잃은 후에 가그룹, 즉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원래 뭐 한 85% 이상 그대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원래 한 10명 중에 6명 정도가 투자를 했던 이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은 돈을 잃은 후에는 이제 그 두려움이 현실화가 된 거죠. 혹시나 내가 잃을까봐 생각을 했는데 진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읽다 보면 처음에 받은 2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아예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어떻게 했나요? 그 투자를 40% 이하로 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게임은요, 동전 던지기 게임입니다. 앞에 게임에서 내가 졌다고 해서 그 다음 게임에서도 뭐 또 질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앞에 게임과 뒤에 게임이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물론 뭐 통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구조를 잘 보시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원래 게임이라는 거는 뭐 이겼을 때 보상금이 클 경우 이길 확률이 작아야 돼요. 근데 동전 던지기 게임은 어떻죠? 이길 확률도 50%, 질 확률도 50%입니다. 만약에 내가 게임을 20번을 한다면 정말 20번 연속으로 지게 되면 20만 원을 다 잃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상 아무래도 20번 게임을 하면 뭐 한 10번 정도는 이기고 10번 정도는 지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0원씩 10번을 결국 따는 게임이고, 이 게임은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은 돈을 버는 게임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은 일단 돈을 잃고 나니까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그룹은 어딜까요? 바로 가그룹.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게임은요, 즉 구조상 위험을 감수할 때, 내가 게임에 져서 돈을 잃는 경우까지 가정을 했을 때 위험을 감수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된 경우입니다. 만약에 위험을 감수하면 할수록, 게임을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그거는 중간에 게임을 멈추신 분들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겠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저평가 국면 있죠. 저평가. 이 상황 어떨 때 발생하게 될까요? 그리고 저평가 국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일까요? 아니면 잃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일까요? 이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 위험을 감수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된 게임이라는 이 멘트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주가 하락은 저평가 국면을 유발한다라는 거죠. 저평가시 매수는 우리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손실보다는 수익 날 가능성이 높죠. 고평가되어 있는 비싼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요. 따라서 이것이 바로 투자자가 공포를 사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실제로 보지 않으면 그것을 믿기가 어렵죠. 자, 이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배워야 한다 시간이나 아무튼 여러 프로그램에서 종종 예로 드는 차트입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많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차트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주가 차트입니다. 주가 상황을 보시면 위아래로 지금 선이 두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볼린저 밴드라는 건데요. 밴드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상단선에 닿으면 매도,
하단선에 닿으면 매수 신호입니다. 근데 이 볼린저 밴드가 이제 천일간의 주가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려놓은 건데 하단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선에 닿은 것은 여기 근 한 20여 년간 2번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번에 작년 8월 달에 거의 근처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처럼 완전히 터치하는 경우는 2번밖에 없었어요. 20여 년간. 이때가 언제냐면요. 97년, 98년은 우리나라 IMF 왔을 때죠. 그리고 2008년은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할 때 IMF 때 걱정되죠. 우리나라 망하는 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2008년에도 미국이 망하니까 뭐 전 세계가 망한다고. 즉 공포라는 감정이 이 삼성전자 주식을 정말 갖다 버리게 만들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그 상황에서 사신 분들은 큰 수익을 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제 알아도 이게 참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평가 국면, 즉 모든 사람들이 공포심에 팔아 넘길 때, 이때야말로 우리가 사들어가야 하는 시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실험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상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가 이제 4차 핵실험이었죠. 그 전에 이제 1, 2, 3차가 있었는데 최초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게 언제였냐면 2006년 10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코스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상승하던 종합주가 지수가 당시 핵실험이 장중 핵실험을 하게 되면서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누구나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더 처음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그 후에 지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본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장대 음봉 보이시나요? 요 후에 지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꾸준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한 그 핵실험 후에 8개월 정도의 차트인데 이때 당시 1300포인트까지 밀렸던 게 16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지요. 그렇죠? 자, 물론 이제 2006년, 7년은 상승장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내에서도 장대 음봉이 나와서, 그러니까 핵실험이라는 공포 때문에 주식을 던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선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상승 중에 조정을,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조정을 받아서 싸게 사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차 핵실험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아주 재밌습니다. 2차는요. 아까는 그래도 1차 핵실험 때는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꼬리를 달아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대로 코스피 지수가 2.4%나 밀려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2차 핵실험이 발생한 2009년 5월 25일에는 어떻게 됐냐면 장중에 이제 또 핵실험을 해버리니까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1400포인트에서 1325포인트까지 75포인트 엄청나게 빠진 거죠. 그죠? 이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역시나 상승하던 지수가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됐나요? 이번에는 아예 강력한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시가를 넘어서 양봉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급락 후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때 상황이 어디냐면 좀 그 후의 상황을 보시면 여기입니다. 그 후에 빨리 올라간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후에 이 상승분에서 이 자리가 뭐였다? 최저가 자리였다라는 거. 이건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3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3차는 더 재밌습니다. 3차는 어땠냐면요. 날짜가 어디냐면 이게 지금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어디냐면 여기 음봉 캔들 여기입니다. 여기. 아예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이때는요. 별다른 일 없고 그 다음날 바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더니만 단기간에 전고점 자리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핵실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좀 뭐라고 할까 익숙해져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자리는 그러니까 이 핵실험이라는 거는 두려운 상황인 거는 분명히 맞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어제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거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상황이 녹색 선이 시가선인데요. 어제입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고 빠졌습니다. 그죠? 그랬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와 주었어요. 근데 이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녹색선이 시가인데 양봉 상황이었다가 지수가 그랬다가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온 거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심지어 시가보다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급락 그리고 음봉을 그리고 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었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현재 장 상황은 뭐 이전에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이나 9년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상승장 중에 조정이 나온 거였고 지금은 상승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소위 말하는 뭐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급락을 이용한 매매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은 공포, 내가 겁이 나서 던지는 상황이 아니라 매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 늘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팔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다들 양봉에 매수를 하십니다만 아니에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들이 공포를 느끼고 주식을 내다 버릴 때, 싸게 팔고 있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살 수 있을까 말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종목도 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 하다가 중간에 음봉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도지를요. 멈칫한 거죠. 쉬어간 거죠. 뭐 결과적으로 아래 꼬리를 달아줬습니다만 장중에는 음봉으로 주르륵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은 뭐 그때가 아니라 그 다음 날 이제 시세가 난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시가 이하 음봉 구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겁을 낼 때.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전날 종가 대비 20%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 윗꼬리,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양봉 구간에서 추격 매수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비쌀 때. 남들 다 사고 있을 때 나도 같이 사 들어간 거죠. 선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매도를 해버립니다. 뭐 이렇게 이건 지금 1박 2일짜리라면 뭐 정말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단타 매매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양봉을 매매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위아래 등락이 한 10여 % 정도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시가 이하 음봉 구간에서 사야지 이걸 내가 양봉 구간에 사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끝난 거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 주가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내가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매매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시가 이하 음봉 구간에 사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방금 그 본 캔들의 시가 이하 음봉 구간, 녹색 선이 시가인데 이런 구간들 이런 데서 사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음봉에서 사기 위해. 여기 참 쉽지가 않죠. 여기는 물론 명확한 매매 원리가 필요합니다만 파동도 마찬가지.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사서 그래서 끌고 가기 위해 매도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매매를 하고 계신가요? 올라갈 때 예. 네.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 음봉 상황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공포라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공포라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기 때문에 항상 음봉에서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서 양봉에서 그리고 상승할 때 매도하기 위해 노력하신다면 즉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야말로 여러분이 매수를 할 시점이고요. 최고의 매수기다라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시장 공포 상황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음봉과 관련된 매매, 조정과 관련된 매매를 꾸준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행 전문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야말로 최고의 매수 기회다. 그만큼 위기를 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은 데니얼 카나원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켓 이마기장 이제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것 같네요. 시장은 가까스로 지금 1900선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5호장의 투자 전략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